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제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내용,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된 요지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보시라 혹은 넘어가시라라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넘어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노동법 보시겠습니다. 제1절 노동법의 개념 1번 노동법의 의의 및 특징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양가로 1번 노동법의 의의 동그라미 1번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종속근로관계를 규율하여 노사 당사자 간의 노사 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동그라미 2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여 노동 재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 인격의 완성을 실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그라미 3번 사회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활동을 촉진할 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이해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법대를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거 자체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법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법률에서도 약간은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난해하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은 우리 노동법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1번 노동법 의의 및 특징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따라와 보시죠. 자, 17세기에서 18세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시대는 절대왕정의 시대였습니다. 절대왕정의 시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죠? 왕, 그렇죠? 체계가 지금 계급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 귀족, 그다음에 지주, 평민, 농노. 대략적으로 정확치는 않아도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왕이나 귀족, 지주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평민이나 농노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죠. 평민이나 농노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 자, 평민이나 농노에게 이 시절에 절대 왕정, 왕이 모든 것, 짐이 곧 국가다, 왕이 곧 국가인 이 시절에, 자, 평민이나 농노 같은 경우에는 자유가 있었습니까? 자유. 첫 번째, 자유. 없었어요. 특히나 농노 같은 경우에는 노비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죠. 누군가에게 소유된 개념이었죠. 그리고 2번, 소유권. 내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민의 농노가 토지를 소유한다? 없었어요. 왕이나 귀족, 지주의 토지를 빌려 쓰는 개념에 불과했다고요.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하루에 20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는데 나에게 수익이라든지 혹은 이윤이 남겠습니까? 자유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요. 당연히 남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수직적인 구조를 타파해 보고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혁명. 우리는 이런 체계 하에, 그죠? 왕 밑에 수직적인 구조 체계 하에서는 우리가 자유도 없고 소유권도 없다. 우리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모순적인 계급 구조를 타파해 보자라고 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구조, 이 수직적인 계층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돈 가진 부르주아, 그렇죠? 돈과 땅, 토지, 공장, 이런 것들, 자본을 소유한 부르주아, 그렇죠?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아시는 내용이에요. 부리주아가 아니죠, 부르주아죠. 자본을 소유한 부르주아와,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공할 게
내가 가진 게 노동력밖에 없는 가난한 프롤레타리아 계층으로 이분화되게 됩니다. 시민혁명을 거쳐서. 자,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제?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됩니까? 왕정시대를 거쳐서 산업혁명. 더 이상 옛날처럼 수작업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기계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가지고 가게 되는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된다고요. 산업혁명 시대가. 시민혁명을 거쳐서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시민혁명을 거쳐서 계층이 이렇게 과거 저 수직적인 체계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그죠? 자, 이런 계층 구조가 산업혁명과 만나서 어떤 효과를 이뤄내요? 어떤 효과를 이뤄내요? 나는 자본을 가진 부르주아는, 그쵸? 자본을 설립을 하고, 공장을 설립을 하고, 기계를 들여놓고, 그리고 싼 값에 프롤레타리아를 고용을 해서 굉장히 이 산업혁명 시대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쵸? 근데 과거에 절대왕정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유, 소유권이 없었죠,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일반 민간 계층에게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요. 따라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걸 규정을 했을까, 이 사람들?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일단 뭐가 갖고 싶어요? 나는 자유가 갖고 싶어요. 국가의 어떤 간섭이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했다고요. 자유가. 해서 국가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하거나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걸 헌법에 규정을 해버려요. 헌법에. 이걸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있었어요?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그쵸? 이런 소유권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시민법, 3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고요. 시민법 3대 원칙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소유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그쵸? 소유권 절대 원칙. 3번, 과실이 있는 경우에 내가 저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그쵸? 저 사람이 다쳤더라도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내가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과실 책임의 원칙. 자, 이런 논리 하에서 이 산업혁명 시대가 굉장히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을 제공하는 부르주아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이 산업혁명 시대를 만나서 이런 원칙들 하에서 산업혁명이 굉장히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부흥하는 것처럼. 근데 무슨 모순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시민법 3대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무슨 모순이 발생해요? 자, 계약 자유 원칙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 계약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계약을 합니다. 노동력 제공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하루에 20시간 하는 계약, 노동에 대한 대가로 빵 3덩어리와 물 1병을 얻는 계약, 성립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왜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소자, 여성, 임산부 등이 탄광이라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서 종사하는 계약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요? 계약은 자유니까. 그렇죠? 계약은 자유니까 어떤 형태든 이 양 당사자 간의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성립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유권 절대 원칙.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직장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용보험료라든지 혹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같은 이런 4대 보험과 관련해서 근로자만 부담을 하나요? 사용자도 부담을 하나요?
근로자만 부담을 해요? 사용자도 부담을 해줘요? 근로자의 부담분 50%를 사용자가 납부를 해준다고요. 그쵸? 이런 것들 소유권 절대 원칙하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쵸? 이런 것도 없었어요. 최소한의 네 거고 내 건데 왜 내가 굳이 내가 너 당사자 간에 약정된 급여라든지 월급을 벗어나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그쵸? 전혀 없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 뭐냐? 과실이 있는 경우만 보상을 하겠다. 예를 들어 이 프로레타리아 계층 중에 철수라는 사람이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빵 3덩어리, 물 1병 받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겠죠. 제대로 먹지 못하고 20시간씩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엄청나게 피곤한 상황일 거예요. 피곤한 상황에서 졸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갔어요. 이 경우에 사업주, 철수 씨를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이 철수의 재해에 대해 근무 중 재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씨가 손이 빨려 들어간 것은 오롯이, 그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철수 씨의 과실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졸았으니까. 그쵸? 보상해 줄 필요 없다고요. 보상해 줄 필요 없다고요. 그쵸? 따라서 철수 씨는 어때요? 열심히 일하다가 착취당했죠. 착취를 당하면서 결국에는 재해를 입고 굉장히 궁핍한 생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우리가 절대 왕정 시대의 이런 수직적 계층 구조를 타파하고자 이런 수직적 계층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순점들을 해결하고자 시민혁명을 일으켰죠. 그렇죠? 시민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저기서 발생한 모순점들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새로 만든 이 원칙 때문에 어때요? 다른 모순이 다시 발생을 하죠. 그렇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해요. 이들의 부르주아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프로레타리아 계층의 어떤 최소한의 인권이라든지 그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고요. 이 시대에. 그쵸? 저기서 발생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모순이 다시 발생했어요. 그쵸? 이 부분을 또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래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 그쵸? 사회적인 어떤 수직적인 계층 구조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별되는데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이죠. 그쵸? 갑은 부르주아, 돈 있는 부르주아고, 그쵸? 을은 돈 없고 가난한 프로레타리아. 우리가 수직적인 계층 구조에서 오는 모순은 해결을 했지만 여전히 어떤 자본에 의한 사회적인 모순점들은 계속 발생을 하더라. 수직적인 모순에서 오는 모순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겠냐? 근로자의 이 을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하려면, 그쵸?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하려면 이 갑과 을,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최소한 수평적이고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을의 지위를, 법적 지위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과거에 우리가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에 헌법에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걸 설정을 해놨죠. 근데 우리가 조금 지내보니까 산업혁명 시대를 조금 지나 보니까 물론 자유도 좋다. 물론 국가가 우리를 어떤 지위나 간섭이나 통제하지 않을 우리의 자유도 중요하다. 다만 자유도 좋지만 우리에게 최소한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사회권 쪽이 아니죠. 어떤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이 생존권적 기본권의 대표적인 것들이 헌법 32조와 헌법 33조입니다. 헌법 32조와 헌법 33조인데요. 헌법 32조에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법령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헌법 33조에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법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하는 노조법입니다. 이 법령의 취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뭐예요? 이 갑과 을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근로기준법의 개별적인, 을에 대한 개별적인 보호를 통해서 요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게 근로기준법의 취지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보자. 딱 그렇게 함으로써 을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을 하고 을의 근로의 권리를 보호해 보자 라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노조법은 뭐예요? 노조법. 을 혼자 이렇게 되기는 어려우니까 을과 같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을들의 법적 지위를 이렇게 갑과 수평적인 상태로 만들어 보자. 따라서 우리 자유권적 기본권과 시민법 3대 원칙 하에서 발생한 모순점들을 해결해 보자 라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 헌법 32조와 헌법 33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밑에 파생되는 다양한 법령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이제 책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노동법의 의미 특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종속 근로관계를 규율하여 노사 당사자 간의 노사 자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갑과 을 간의 노사 자치, 알아서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하자.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꾸면서 갑과 을의 법적 지위를 이렇게 바꾸면서 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하고 노동 재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까 철수 씨 어때요? 여기서 재해당한 철수 씨 노동 재생산이 되는 사람입니까? 안 돼요. 집에 들어가서 2시간 자고 다시 나와서 일해야 돼요. 빵 3덩어리 받으면서. 그죠? 노동 재생산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 법령, 노동법 등을 통해서 노동 재생산을 가능하게 최소한의 보호를 해서 노동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서 노동인격의 완성을 실현하는 거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동그라미 3번.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과 동시에 생산활동을 촉진하여 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쵸? 이 철수 씨처럼 계속적으로 근로자들이 재해를 당하거나 그쵸? 이런 경우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 법령들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기능들도 한다고요. 노동 재생산을 하게 해주니까. 그쵸? 밑에 보실게요. 양가로 2번 노동법의 특징.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동그라미 2번. 근대 시민법 원리를 중요합니다. 근데 시민법 원리가 뭐예요? 얘네들이에요. 시민법 3대 원칙, 계약자유, 소유권 절대, 과실책임 원칙. 요것들이라고요. 요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이
이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죠? 이 논리는 좋아요. 이 논리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이니까. 다만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근로자, 약자인 근로자, 자본이 없고 가난한 프롤레타리아 계층은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이 논리를 조금만 수정해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노동자에게도 이득이고, 그렇죠? 이런 어떤 산업, 자본주의에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 활동이니까 이걸 조금만 수정해 보자라는 게 노동법의 목적이거든요. 자, 중요. 뭐라고요? 이 시민법 3대 원칙, 이 세 가지 각각도 중요하지만 노동법은 이걸 다 부정한다? 결코 아니라고요. 일부 수정하길 원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동그라미 3번 종속 근로관계, 갑을 간의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노사 대등의 실현. 동그라미 5번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발전. 자, 노동법은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자본주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라고요. 근로자들 혹은 근로자 집단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면요. 근대 시민법 원리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요 세 가지 원칙이고요. 시민법의 세 가지 원칙이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다. 노동법은 이걸 수정하고자 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노동법의 체계 및 효력 관계입니다. 양가로 1번 노동법의 체계. 동그라미 1번 개별적 노사관계법이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 집단적 노사관계법. 동그라미 3번 협력적 노사관계법. 동그라미 4번 고용관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공부하신 거예요. 어디서 공부하셨냐? 여기서 공부하셨어요. 여기서 생존권적 기본권,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대표 주자는 헌법 32조와 헌법 33조로 구별된다. 헌법 32조는 갑을 간의 개별적인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거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헌법 33조는요. 갑을 간의 개별적 관계가 아니라 갑 혹은 갑의 단체들, 사용자 단체 체와 을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을과 을의 동료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합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집단적인 노동관계 법률입니다. 대표 주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특수적으로 지금 어때 보여요? 근로기준법, 노조법, 양 당사자, 양 당사자가 굉장히 대립적이고 갈등하는 관계처럼 보이죠. 다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죠. 양 당사자가 서로 협력해서 잘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양 당사자 대립적인 관계를 규율하지 말고 니네 둘이서 양자 간에 잘 협의하고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알아서 그렇죠? 근로자 참여하에 모든 것을 좀 결정하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이고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근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도 있고요. 그리고 이 근로자 을이 나중에 이렇게 관계가 아니라 회사를 나왔을 때 이 근로자에 대한 생계 안전망을 보장하는 고용보험 등의 법령들도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 노동법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씩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양가로 2번입니다. 노동법의 효력 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뭐 동그라미 1번 상위법 우선의 원칙, 동그라미 2번 신법 우선의 원칙, 동그라미 3번 특별법 우선의 원칙, 동그라미 4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이해가 되십니까? 보실게요. 한번. 무슨 내용이냐? 자. 노동법의 법원이 뭐예요? 아십니까? 이 법원. 이게 무슨 뭐 민사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행정법원 할 때 법원이에요? 그 법원이 아니에요. 노동법의 법원이란 정확하게
노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사, 그쵸? 이 판사라든지 이런 법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 규범의 존재 형식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갑, 을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갑은 누구예요? 사용자, 을은 근로자예요. 앞으로. 그죠? 갑, 을이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근로계약 관계를 진행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임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죠. 임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분쟁인지 봤더니 을이 주장을 해요. 내가 연장 근로를 했다. 연장 근로를 했는데 나는 갑의 주장대로라면은 나는 연장 근로수당 주지 않기로 했다. 을에게. 을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을에게 연장 근로수당 주지 않기로 했다. 을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아니다. 우리 사장님이 내가 연장 근로를 하면은 연장 근로 수당을 내 통상 임금의 2배를 쳐서 주기로 했다. 이렇게 싸운 거예요. 둘이 싸워요, 막. 둘이 막 싸워요. 둘이 싸우다 결국에 어디로 가요? 법원 판사님 앞으로 가죠. 판사님이 뭐라고 해요? 판사님이 둘 양간의 갈등이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죠. 근데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토재판이죠. 근거 없이 하면 사토재판이에요. 그렇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먼저 보겠죠. 근로기준법에서 도대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봤더니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해서 준대요. 1.5배를 해서 준대요. 그 다음에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판사님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이라는 규범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 일방이 제정을 하고 회사 내부의 규율이나 규칙들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취업규칙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마지막으로 갑, 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양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도 존재를 합니다.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면은 대표주자들이 이 정도 된다고요. 이 정도 돼요. 자, 근데 판사님이 판단을 해봐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 시 상위법 우선으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1.5배라고 해놓고 근로계약서에서 2배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연장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는 1.5배를 해주겠다. 근로계약서엔 2배를 쳐서 임금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뭐가 적용이 돼요? 1.5배가 적용이 돼요? 2배가 적용이 돼요? 뭐가 더 상위 규범이에요? 이게 더 상위 규범이에요. 근로기준법이.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게 맞아요. 이 경우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는 뒤에 나올 거예요. 넘어오세요. 동그라미 2번 신법 우선의 원칙.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법과 신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신법을 우선적으로 한다. 만약에 근로기준법이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이 있고 1990년 시행된 근로기준법에는 예를 들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90년대 적용되던 법이 적용이 돼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까?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3번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우선하여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특별법이 뭡니까? 특별법. 예를 들어서 선원들, 배 타는 선원들 있지 않습니까? 선원들에게는 선원들의 근로조건은 두 가지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그리고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당연히 선원의 근로조건은 뭐가 규율을 해요? 1차적으로 선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선원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선원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만 선원법의 내용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보완을 해줘요? 근로기준법이 보완을 해준다고요. 이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설명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다는 설명, 이상하다는 점 못 느끼셨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자, 근로기준법에는 1.5배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2배라고 정하고 있는데, 양 당사자 간에 이렇게 약정을 했다고 하면 뭐가 근로자한테 더 유리해요? 뭐가 근로자한테 더 유리합니까? 뭐가요? 뭐가 더 유리해요? 얘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쵸? 연장근로 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을 1.5배를 주냐 2배를 쳐서 주냐, 이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상위 규범이니까 이게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반적인 노동법의 분야가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관계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맞아요. 상위법이 적용되는 게 맞는데 노동법의 태생이 어때요? 노동법은 왜 태생했어요? 근로자의 보호, 근로자의 어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위해서 태어났죠. 그쵸? 그 취지에서 보자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요. 근로자를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자라는 내용인데 이게 맞다고요. 이게. 그쵸? 그래서 특수하게 동그라미 4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일반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나, 상위 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나, 다만 하위의 법원이 근로계약서가 상위의 법원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게 노동관계법령에 있어서 특수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